오늘 이제 다음 뉴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희 기자가 이제 준비했죠. 오늘 사법농단 판사를 공개하는데요. 김봉선, 조인영 판사라고 합니다. 다음 주부터, 이번 주부터도 그렇고, 이렇게 먼저 판사 이름을 명명해야 될 것 같아요. 이름을 불러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분들의 이름을 네, 여러 차례 부르겠습니다. 네. 이 코너 속의 코너라고 하죠. 사법농단 판사들을 공개하는 시간입니다. 자, 두 분 어떤 일을 하셨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시사인 635호에 김봉선 판사, 조인성 판사 이렇게 두 명을 실었는데요. 네. 지금 김봉선 판사는 수원지방법원 형사 8단독부에서 재판을 하고 있고요. 조인영 판사는 대구지방법원 민사 11부에서 재판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두 판사 모두 40대 중반이고 뭐 기수도 한 기수 차이라 가지고 판사 경력도 14년 차인 중견 법관들입니다. 비슷한 또래의 판사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한 명씩 어떤 일을 했는지 살펴봐야 되는데, 김봉선 판사는 기획법관으로 동료 판사의 정보를 수집해서 보고했다, 이런 타이틀이 붙었어요. 기획 판사, 이거 어떤 일인가요? 기획법관으로 이런 일을 했다는 예, 게? 기획법관이라는 용어도 생소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사법농단 판사열전 방송을 하면서 사법행정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근데 기획법관은 일선 법원에서 사법행정 기능을 담당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법원 내에서 뭐 행사 같은 게 많거든요. 네네. 법원에서 국민들과의 소통 같은 것도 좀 중시하고 뭐 법원 내부의 구성원들끼리 단결할 필요도 있고 그래서 행사들이 있는데 이런 행사들을 기획하고 또 사법부 전체 행정 기능을 총괄하는 게 이제 법원행정처인데 이 법원행정처와 소통 업무 등도 하고 이러는 그 자리가 기획법관이고요. 2006년에 근데 잠깐만요. 나는 판사열전을 읽으면서 법원에 참 다양한 판사들이 맞아. 진짜 판사는 재판만 하는 줄 알았거든요. 재판하는 줄 알았어. 해외 파견 판사, 연고 판사, 헌재도 파견 나가야 되고. 이번엔 또 행사 기획을 하면서 참 공사가 다 망하세요. 그러니까 무슨 그런 뭐라 그래야 되죠? 그런 이벤트 매니저 플래너 같은 그런 건 아닌데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소통을 중개하고 중요한 행사를 주관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소해 보이지만 중요한 역할이에요. 생각해보면 사법부도 그러니까 우리가 삼권 분립이라고 그래가지고 사법부, 행정부, 의회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법부 자체도 굉장히 거대한 조직이고 재판이 본연의 임무지만 그 이외에도 사실 이 조직을 돌아가게 하려면은 다양한 그런 업무들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런 거를 저도 되게 좀 그렇습니다. 이번 취재를 하면서 알아가는데 어쨌든 도입된 지가 이렇게 역사가 길지는 않아요. 2006년에 시작을 됐고 이 기획법관이 평생 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맡게 되는데 어쨌든 그 기간 동안은 재판을 안 하고 이 행정 업무만 수행을 하게 되는 거고 김봉선 판사 같은 경우는 2015년과 2016년 2년 동안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기획법관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 사법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이 기획법관 제도가 문제가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양승태 대법원이 기획법관들을 일선 법원을 관리하는 창구로 이용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뭐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다른 판사들이 재판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역할을 보조해야 되는데 이 기획법관들이 그 역할을 넘어서서 사실은 법원행정처의 말단 조직처럼 움직였던 거죠. 그리고 김봉선 판사도 이런 법원행정처의 지시를 받아서 그런 역할을 수행했다고 그렇게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좀 배경을 먼저 설명드리면은 2014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작은 이변이 하나 생기는데요. 단독 판사 회의라고, 그러니까 단독심을 맡는 판사들의 모임이 있어요. 근데 이 단독 판사 회의 의장은 의례적으로는 보통 가장 높은 기수의 판사가 맡아왔거든요. 그런데 2014년은 의장 경선이 벌어지고 양승태 대법원이 눈엣 가시처럼 여겼던 국제인권법 역구회라는 그 판사들의 단체가 있는데 거기 핵심 멤버가 의장으로 당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양승태 대법원의 법원행정처가 굉장히 긴장을 하고 이 서울중앙지법의 단독 판사 회의를 예의주시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배경 위에서 김봉선 판사가 이제 여기 중앙지법의 기획법관으로서 단독 판사 회의의 동향을 파악하고 또 그래서 보고를 하고 법원행정처에
또 의장 경선에 비밀스럽게 관여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5년에, 그러니까 2014년에 의장 경선을 하고 15년에 또 의장 그 경선을 하려고 했는데 관련해서 김봉선 판사가 마타하리 임종원 법원행정처 실장에게 보고한 문건을 보면은 이런 대목이 나와요. 그러니까 장 아무개 판사가 선출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해 장 아무개 판사를 추진하였고 장 아무개 판사가 사퇴할 경우에 대비해 정 아무개 판사도 추천을 추진하였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양승태 대법원의 비판적인 판사가 의장으로 당선되는 걸 막기 위해서 대항하는 후보들을 장 아무개가 제일 적합한데 장 아무개 판사가 사퇴할 수도 있으니까 정 아무개 판사까지 추천을 추진했다. 그러니까 플랜 A, B까지 아주 철저하게 이런 계획들이 기재된 문건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경선을 은밀하게 관리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난 진짜 더 이상 이런 코멘트는 달지 않겠어요. 대체 판사들이 이런 일을 왜 하는지 난 진짜 앞으로는 이렇게 그냥 녹음했다가 이러면 안 돼요 삐 처리를 하든지 한번 해야 될 것 같아. 야 진짜 얼척이 없어요. 하여간 이제 그럼 다음 판사로 넘어갑시다. 조인영 판사는 또 어떤 일을 했는지. 이분이 위안부 손해배상 소송에 무슨 시나리오를 썼다라는데 검토했다는데 이게 뭐예요? 네, 그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이 있었어요. 근데 양승태 대법원이 그러니까 양승태 대법원의 법원행정처에서 이 사건 결론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검토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 시기가 조금 공교로운데 그때가 2015년 12월 말부터 2016년 1월 초까지 이 소송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검토를 하거든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박근혜 정부가 일본과 한일 위안부 합의를 하기로 했었잖아요. 그게 2015년 12월 28일이었거든요. 그쵸, 11월 28일. 그 직후, 그러니까 12월 31일에 임종원 차장이 행정처의 기조실에 지시를 내린 걸로 나오는데 이게 어쨌든 정부에서 이런 식의 협의를 하고 그리고 이제 법원에서 진행하는 행정소송이, 그러니까 손해배상 소송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어떤 주문이 들어갔던 거죠. 법원 행정처에서. 그 사이의 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시기상으로 어쨌든 그렇게 맞물려서 돌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법원 행정처 그 당시 차장이었던 임종원 마타하리 씨께서 당시 임종원 씨라고 해. 듣는 마타하리 기분 나빠. 임종원 법원행정처 차장이 이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조인영 판사에게 지시를 내리는 거예요. 근데 임 차장이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어려운 사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부정적인 취지로 말을 하니까 조인영 판사도 원고, 그러니까 위안부 측이 패소하는 쪽으로 보고서를 작성을 했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작성했던 보고서를 보면은 원고 청구를 인용할 시, 그러니까 위안부 측이 승소할 시 부작용들을 검토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한일 관계가 경색되고 정부와 사법부가 다른 판단을 함으로써 기관 간의 갈등이 우려되고 한국 정부에 대한 국제적 신인도가 하락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검토를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재판권을 인정할 수 없고 재판권을 인정하더라도 위안부 피해자들의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쪽이 맞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린 거죠. 근데 사실 내용 자체도 뭐 문제가 있다 없다 여부를 떠나서 사실 이렇게 법원행정처가 재판 시나리오를 검토하라고 있는 기관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해당 소송의 재판부도 당연히 아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송 결론을 상세하게 검토했던 것 자체가 재판 독립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상식적으로 참 이해할 수가 없는 게, 그러니까 그 일본군 그 위안부 피해자분들이 이길 경우에 아까 이야기했던 것, 뭐 한일 간의 그 뭐 긴장과 관계가 경색될 수 있다, 뭐 부처 간의 그 어떤 그 갈등이 있을 수 있다. 이게 어떻게 우리나라 법원에서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이런 걸
어느 나라에 사는 거냐 이게. 근데 이런 이런 시나리오가. 고려들이 사실은 음. 박근혜 정부의 외교부에서 사실은 했던 고려들이 그래서 이게 사법농단에서 이게 상당히, 굉장히 중요한 예, 부분이잖아요. 비슷한 거거든요. 네. 진짜 말하고 우리 이거 그냥 코너 속 코너 한꺼번에 확 싣고 말자. 매주 이렇게 자잘자잘 받는 게 지금 되게 힘드신 것 같아요. 정서적으로 아주 이렇게 스트레스를 너무 아니 내가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해리가 거듭할수록 김현희 기자에 대한 진짜 이 안쓰러운 그래요. 감정으로 기사를 쓰는 기자는 오죽하겠어요. 듣는 우리도 이렇게 열이 쭉쭉 뻗친. 아까 나경이가 10도 올려놨는데 김현희 기자가 지금 머리가 쭈뼛쭈뼛 정말 더 이상 말을 하고 싶지가 않네요, 진짜. 코너 속 코너 진짜 편집할 수도 없고. 나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극단적이죠. 화가 나네요. 네. 참 여러 가지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것들. 사법부에서 판사들이 이런 일을 자행했다는 것 자체가 사법농단이라는 거를 정말 이렇게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보면 이제 검찰 개혁이라든지 어떤 집중된 이슈에 집중해서 어떤 문제 우리가 에너지를 쏟는데 이게 사실은 다 연결되어 있는 거고 어느 문제 하나가 이 적폐청산이란 문제로 다 묶여질 수도 있겠지만 특히 이 사법부, 검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국민들이 끝까지 지치지 않고 지켜보고 개혁해내지 않는다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 이 가장 정의롭고 진실이 지켜져야 되는 그 어떤 것도 지켜질 수 없다라는 기본이 흔들린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리가 안 되네요. 정말 제가 이렇게 굉장히 점잖게 진행하려고 했는데 진짜. 네. 근데 이거는 정말로 시민들이 화를 낼 만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네. 사실 법원이라는 게 존립할 수 있는 기반은 시민의 신뢰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 사회의 정의를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보호하는 마지막 보루가 어디냐라면은 그쵸. 그 법원인 건데 네. 그 법원에서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을 외부 기관도 아니고 판사들이 했다. 이거는 진짜 진행자님처럼 화낼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제 정신 건강을 위해서 오늘 여기까지 김현희 기자하고의 이야기를 정말 늘 중간중간 김현희 기자도 좀 멍 때리기라든지 뭘 통해서라도 정신 건강을 좀 유지하기 요즘 바래요. 좀 의도적으로 맛있는 걸 찾아 먹고 있어요. 그래요. 어쩐지. 그래요. 먹는 게 남는 거예요. 바람직하네요. 맞아요. 그래요. 그래서 정말 반쪽을 회복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같이 나란히 앉아서 갈 길이 머네요. 방송을 여러모로. 진행하겠으면 좋겠어요. 갈 길이 멀기는 정말 동분하네요.